저는 경제학자로서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가면 많은 받는 질문이 있어요. 경제학자가 왜 환경대학원에 있냐? 경제학자가 무슨 기후를 연구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보시고 기후, 환경, 경제가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나? 저런 공부가 필요하고 중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5분 동안 저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 질문을 각자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미래는 장밋빛인가 회색빛인가? 제가 오늘 제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래는 밝으세요? 어두우세요?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밝습니까? 아니면 엊그제 왔던 비 내리는 그런 날씨처럼 좀 우중충합니까?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과거에는 기후변화라고 그랬지만 요새는 기후위기란 말을 쓰죠. 이 기후위기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제가 속한 서울대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저 같은 사회과학자, 또 인문학자, 자연과학자 3명의 교수가 학부생들을 위한 교양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제목은 기후위기와 인류라는, 그래서 기후 문제가 굉장히 학제 간 이런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를 연구한 3명의 교수가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학생들과 소통해보자 이래서 이제 과목을 한 1년의 준비 끝에 만들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우리 모든 교수들이 3명이 다 같이 참석해서 교수끼리 질문도 하고 또 학생들의 질문도 유도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3 분야 중에 가장 비관적인 분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분야일 것 같으세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중에 과학자들이 가장 비관적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배출되어 있는 온실가스 때문에라도 너무 암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을 시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300년 후에는 그러니까 2300년 정도가 되면 해수면은 최소한 지금부터 3m, 최대 6m까지 상승한다. 여러분 전 세계 이 지구의 대륙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미래 전망에 있어서 과학자들은 비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구가 뜨거워지고 미래가 그러면서 암울하고 해도 우리 각자는 또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각자의 우리 개인의 지속 가능성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가 어려워져도 그 속에서 또 개인의 삶은 굉장히 천차만별의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의 흐름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부가가치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자,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죠. 이런 노력들이 세계 각국에서 창업을 통해서 기존 산업의 녹색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없다면 또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코 장밋빛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우리가 기후를 이야기하고 지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사실은 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거창하고 또 장기적인 이런 이야기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나의 삶은, 나의 미래는, 나는 어느 길을, 이런 생각을 한번 계속 이 질문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미래가 되게 암울하다고 그랬는데 또 암울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네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사진은 아니고요. 영국에서 지금부터 약 160년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에 실린 하나의 한 컷짜리 만평입니다. 좀 그렇죠, 그죠? 그림을 딱 보면은.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이 19세기 초중반은 말 그대로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혁명을 통해서 앞서가는, 드디어 현대적 의미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 강은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스 강입니다. 이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스 강은 오히려 경제 성장과 산업혁명과 도시화의 이면 속에 이렇게 오염돼서 실제로 이 시점에 이 상황을 영어로는 The Great Stink, stink가 뭐죠? 악취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최악의 악취, 이 사건이 이때 1858년 여름에 일어났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인간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더 잘 살게 되고 잘 먹고 싶고 심지어는 뭐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데 오히려 이것이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뭐 그냥 환경이 파괴되는 거니까 또 금연에 인간은 그만큼 더 잘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환경의 파괴가 그 파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강이 이렇게 오염되면서 다시 이 오염된 강이 인간에게 역습을 가하는 거죠. 매우 직접적인 역습을 가합니다. 악취 정도가 아니에요. 악취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에서 시작된 엄청난 전염병이 있죠. 이른바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요새 한국에서는 잘 못 보죠. 대표적인 게 뭐죠? 콜레라 들어보셨죠, 그죠? 실제로 당시 이 일을 계기로 콜레라가 영국에 창궐을 해서 20년 동안 32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32만 명이면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 코비드 19으로 사망한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되 환경과 기후와 생태계를 아예 무시하고 막 달리면 그 피해가 생태계에 미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역습을 가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강의 오염과 수질 오염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후 위기와 둘 중에 어느 쪽이 해결하기 더 힘들겠습니까? 기후 문제와 강의 오염과 답은 분명하죠. 기후 변화가 훨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우리도 그 중에 이제 일부죠.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에 기후 변화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또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여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뭐 타고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저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2호선을 갈아타고 여기까지 입구에서 내려서. 여러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은 전기로 구동하니까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그죠? 대한민국에서 전기 열을 생산하면 그 중에 6 이상은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석탄과 천연가스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강의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어디에선가는 지고 있고 탄소가 배출되고 탄소와 더불어 미세먼지와 석탄재와 이런 것들도 같이 배출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전 세계에 이 탄소 배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피해로부터, 그 가해로부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해결하기 힘들지만 이제 나선 겁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왜 그렇겠어요? 너무 심각해졌으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에서 벌써 잊혀졌을지도 모르지만 지난 여름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여름 홍수에 시달렸죠, 그죠? 서울에 어디가 물 피해가 굉장히 컸죠? 아마 여러분 많이 가실 강남이 물에 다 잠겨가지고 기억나시죠? 근데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 아닌 다른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정말 기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작년에 사실 파키스탄에서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3분의 1이 전국 나라가. 이 파키스탄이 배출하는 탄소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미약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배출한 탄소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엄청난 홍수가 발생한다고 하면 벌써 거기에서 뭔가 국가 간에 불평등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금방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기후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과학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또한 사회과학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아래 저 그림의 마지막 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의 돈이냐? 너의 생명이냐? 여러분 돈과 생명 중에 뭘 택하시겠어요? 아주 솔직하게 사실 우리의 경제활동은 제가 경제학만 지금 20살 때부터 41년을 공부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1년을 공부했는데 학부 4년 다니면서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생명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돈 얘기만 하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버냐, 돈을 어떻게 쓰냐,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서 개인도 부자가 되고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다 우리가 좋은 말로 뭐 화폐, 성장, 이자율 이런 걸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돈 이상으로 중요한 게 생명이 되고 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돈 버는 것이 의미가 없고, 심지어는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명을 생각지 않고 소비 활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한다면 결코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시대가 바로 이미 도래했고, 그것이 바로 이번 전체 우리 프로그램의 주제인 ESG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이왕 제목이 경제학의 눈이니까 하나만 경제학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사진이에요. 뭐가 사진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두 사람이 다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둘 다 영국 태생의 경제학자입니다. 아마 공부 다 여러분 잘하셨을 테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면서 다 들어본 이름들일 거예요. 경제학을 안 했더라도 그만큼 유명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저 아래 써 있으니까 아시죠? 누구죠? 그 유명한 멜더스. 멜더스가 뭘로 유명하죠? 그렇죠, 인구. 그렇죠. 농업 생산과 인구 성장 간에 괴리가 발생해서 인류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식량 생산 절대량 자체가 부족하진 않다. 다만 잘 분배가 안 될 따름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멜더스는 인간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이 엄청 커질 거라는 생각을 좀 못했죠. 그래서 굉장히 미래를 우울하게 봤죠. 과도하게. 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아래 이름이 없네요. 근데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가장 논쟁적인. 지금도 신문을 펴면 이분 이름이 하루에 안 나올 때가 없을 거예요. 특히 경제신문에는. 누굴까요? 맞아요. 케인스. 케인스라는, 케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 케인스는 또 저 멜더스하고 달리 멜더스보다 한 100년 뒤에 활동한 미래가 너무 밝아요. 너무 장밋빛이야 미래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이 논문을 발표한 그
논문에 따르면 그 논문을 발표하고 100년이 지나면 전 세계에 빈곤 문제는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라는, 이거는 예측이라기보단 가까운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빈곤 문제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지금도 전 세계에 80억 명 중에 10억 명 정도는 휴대폰은커녕 전기를 모릅니다.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아요. 절대 빈곤이죠, 절대 빈곤. 그렇게 보면 이런 경제학계의 대가들도 미래 예측에 있어서 어떻다? 엄청 틀린다. 엄청 틀려요. 그래서 저는 과도한 낙관론도, 과도한 비관론도 다 위험하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의 미래는 낙관적이야, 비관적이야 였죠. 여러분, 너무 내가 과연 지금 내가 보기엔 나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느껴져도 어떤 길을 가게 되면 이것을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자,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제가 결정적인 팁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에 있는 탑입니다. 어느 도시일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중화공업도시, 남쪽에 울산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우리나라라고 힌트를 안 드리고 한번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자신 있게 어느 분이 북한이요 그러더라고요. 북한이요. 그럴듯하죠. 뭘 들고 있어요? 망치를 들고 있죠. 지금 망치. 여러분, 요새 누가 망치 들고 일합니까? 아니죠. 누가 여기서 사업장 자기 회사 가면서 망치 들고 가요? 아무도 없죠, 대한민국. 근데 북한은 그럴 법하죠, 그죠? 여러분, 이 탑이 1967년도에 건립됐어요. 저는 그때 이미 5살이었습니다. 1967년. 그리고 저기 보면 저 아래 저 동상 밑에 글이 적혀져 있어요. 이 글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쓴 글입니다. 한번 글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빨리 읽어보세요. 저 위에 3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검은 연기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글이 쓰여졌을 때, 저 탑이 건립됐을 때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정말 가난한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겠다고 막 열심히 일하실 때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89세신데 아직 이제 생존해 계세요. 지금 우리가 보면 무슨 검은 연기, 검은 연기는 뭐 연상되세요? 뭐 탄소, 미세먼지, 뭐 이런 거, 환경 오염 이런 거 연상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 저 시대에는 검은 연기란 말이 뭐가 연상됐을까요? 이런 거죠. 조국 근대화, 공장, 일자리, 모든 거 다 긍정적으로 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템스강의 오염처럼 160년 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이에요. 이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 이후로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생존해 계세요. 이분들이 바라봤던 세상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과 세상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기후변화를 연구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이 5,200만 우리 국민들 중에 기후변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 너무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 이걸 해결하는 방안, 해법에 대한 생각도 너무나 다르고, 아직까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너무 부족한 문제가 저는 기후변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조금은 이제는 이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이해시키고, 우리도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이 지구촌 사회에서 지금 어떤 위치길래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가 무시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면 기후변화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한국 경제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일자리도 매우 암울하다. 그렇지만 이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렇다면 훨씬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기회도 훨씬 더.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못 살 적이 있어서, 못 살면 산이 황폐해집니다. 지금 북한의 모습이에요. 지금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도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산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조림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 산은 원래 이렇게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른들이 엄청나게 산에 나무 심고 가꾸고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없는 돈에 그 나라 못 살 때 재정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도 해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푸르게 된 거죠. 저는 이 잠재력이 대한민국 국민의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하고 산에 나무를 심어 이렇게 산을 푸르게 만들었듯이 이 기후위기 시대도 우리가 극복할 힘이, 그 잠재력이 우리 국민에게 있지 않을까, 반드시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도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가보세요. 여기가 전라남도에 있는 순천만입니다. 가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순천만 난 가봤다. 이 장면 본 적 있으세요? 여기까지 가본 분이 잘 없더라고요. 가가지고 순천만 가면 주로 그 멋진 갈대숲만 보고 돌아와요. 그런데 한 1시간 15분 갈대숲을 헤치고 가면 저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가게 되면 꼭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천시가 이 순천만을 한번 없앨 뻔했어요. 저 강에서 모래를 캐내서 골재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그랬으면 오늘의 순천시는 없어요. 여러분 1년에 순천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2019년 코로나 이전에 1,000만 명이 순천시를 방문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그 도시를, 인구 30만 명이 안 되는 도시인데요, 1,000만 명이 순천시를 방문했어요. 순천만 저 국가 정원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면서 바로 이거다. 이 모델이야말로 돈도 벌고 관광객이 오면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순천시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좋은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고 생명도 살리는 이 길,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특히 이 기후변화 시대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환경 문제,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냐? 한번 빨리 좀 읽어보세요. 특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또 뭐 이미 사회에 진출한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분도 계시기, 저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전 세계는, 이 글로벌 시장은 탈탄소 무역 규범이 정착되는, 이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정착될 것으로 제가 단언합니다. 이미 엄청나게 움직였고요. 앞으로 더 빨리 움직일 거다. 도대체 탈탄소 무역 규범이 뭐냐? 제가 바로 뒷장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전 세계가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여러분 80년대 90년대는 전 세계가 이른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길로 갔어요. 그리고 이것을 미국이 주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부터 나서서 우리 산업 살려야 되겠다. 미국 내 일자리 만들어야 되겠다. 명분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거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너무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화 주장하던 나라마저 할 정도인 거예요 지금. 자, 탈탄소 무역 규범은 뭐냐? 세 가지 용어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RE100, ESG,
CBAM. 요 영어 약자죠. 요거 세 개는 꼭 기억하시고 아리백, ESG, CBAM. 거꾸로 설명드릴게요. 아마 CBAM이 제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겁니다. 이거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기후 변화를 명분으로 무역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에요. 어느 나라가 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이 EU가 지금 이 우리말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을 올해 10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포스코가 철강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고자 한다면 유럽에서 만드는 철강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 비용, 기후 비용보다 우리나라에 적은 탄소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면 그 차액만큼을 어떻게 하겠다? 차액만큼을 관세로 매기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무자비한 정책을, 이게 사실은 5년 전만 10년 전만 해도 이거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이어서 WTO와 같은 세계 무역기구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안 돼, 이거는. 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하는 정책은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틀이 다 깨졌습니다. 왜? 너희 나라가 배출한 탄소 때문에 유럽연합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여름에 폭염으로 일사병 걸린다. 가뭄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다. 그게 유럽의 현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줄이는 만큼 너희도 줄여라. 그걸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ESG 아마 어제도 오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거고, 저 ESG 중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셋 중에 E죠. E가 바로 environmental이에요. 근데 하도 이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를 environmental, 환경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이미션이 뭐예요? 배출이죠. 배출, 탄소 배출로 이를 봐야 한다라는 작년에 나온 그 이코노미스라는 주간지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이제는 탄소 기후변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이를 그냥 이미션으로 해석하고 탄소 줄이는 거에 전 세계가 올인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기업에 대한 평가가 과거에는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환경 살리는 기업, 탄소 배출 적게 하는 기업, 이런 이른바 비재무적인 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기업의 재화를 사겠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더 이상 투자 못 받을까 싶어서. 그 위에 있는 아리백은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자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E는 그래서 electricity의 약자예요. E, 전기.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100% 전기 공급을 받아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물건 사주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인 거죠. 재생에너지는 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딱 5가지입니다. 아예 지침서에 써 있어요. 5가지다. 물은 뭐죠? 여러분들 잘 아는 수력이든지 또 바다의 파력이든지 조력 이런 거죠. 빛, 이거는 태양광이죠. 그다음에 바람, 이건 풍력이죠. 지열, 땅에서 나오는 거죠. 마지막 바이오, 이건 이제 나무 이런 것들이죠. 이 5개로 전기를 만들어 써라. 애플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마 여기 아이폰 가지신 분 많을 텐데 애플이 여기에 지금 전 세계 선두주자예요. 근데 애플이 별 볼 일 없는 기업이면 하나도 안 중요한데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몇이죠? 전 세계 상장된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 시가총액 전 세계 당당 1위입니다. 1위 기업이에요. 1위. 우리나라 GDP보다 많아요. 어마어마한 기업이. 이 기업이 나서서 자, 탄소 배출 계속해서 하고 재생에너지 안 쓰면 너희 물건 안 살 거야. 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긴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 3대 아리백, ESG, CBAM 이 삼각 파고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너도 나도 그래서 최근에 ESG 경영이다, ESG 투자다, RE100이다 이거 다 선언하고 지금 정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시장 환경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다 드렸고, 저게 이제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의 일부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모르는 기업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도 이제 거의 27, 8개가 가입했고,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나라 빅4 기업들이 있죠. 뭐 SK다, LG다, 삼성전자다, 뭐 현대차 다 가입됐어요 이미 벌써.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다 가입하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탄소 경쟁력, 기후 경쟁력 이런 것이 기업 경쟁력이고, 이게 합쳐져서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저 이런 얘기 5년 전만 해도 안 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세상이 빨리 바뀌어서 저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너무나 세상이 에너지 이슈에 있어서, 기후 이슈에 있어서 아침마다 속보가 새로운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가서 투자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지 않겠어요?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해외 투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줄어드는 거죠.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각 국별로 전체 전력 공급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옆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제일 밑입니다. 제가 마음이 안 좋아 색깔이라도 예쁜 색으로, 초록색으로 칠했어요.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38등, 7.5%. 저 위에 덴마크나 오스트리아는 80%고요. 믿어지세요?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거예요. 독일, 우리나라도 훨씬 큰 나라거든요. 인구 8천만 명이에요.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이제 올해가 지나면 50%를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나라들이 있다. 가까운 중국 30%, 가까운 일본 20%예요. 대한민국이 아직 10%가 안 됐습니다. 엄청 노력해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맥켄지나 가고 싶다, 내가 기회만 되면 맥켄지에 가보고 싶다 라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연봉 엄청 줍니다. 여기서 나온 작년 보고서예요. 앞으로 2050년이 되면 2050년, 27년 후에요. 저야 거의 90살에 가깝지만 여러분들은 한참 장년으로 활동할 때입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전력 공급의 80에서 90%는 뭐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가 공급한다.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어마어마한 변화. 이런 일이 지금 하루게 다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 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 멋지지 않으세요? 유럽에 있는 해상풍력 단지예요. 저도 가서 이렇게 헬리콥터 타고 가봤거든요. 한 10km 바다로 갔더니 막 이 풍력의 단지가 농장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가 막 바다에 있고, 저기에 드론이 막 날아다녀요. 저 드론은 왜 날아다닐까요? 고장난 거 있으면 왜 고장났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저게 바로 디지털과 녹색의 완벽한 결합이에요. 앞으로 세계 경제는 디지털과 그린과 디지털의 결합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거다. 거기에 기회가 있다. 여러분도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나의 미래는 장밋빛일까 회색빛일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드시려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 아니면 디지털 아니면 그 결합, 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기후변화도 대응하고 적극, 그래서 가능하다면 극복하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미래도 보장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